그러면서 이제 제주 4.3에 관련된 다큐나 책을 보면 이제 특히 제주에 계시는 여성들이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지가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곱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기질을 내가 갖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많이 치유가 좀 돼가지고요. 요새는 또 제주에 오면은 걸음걸음마다 별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은 살만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주에 올 때마다 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곤 하는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늘 살고 계시다고 하니 그냥 저는 마냥 부럽기만 하네요.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글쎄 저의 짧은 소견들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 거쳐서 국회의원하고 이제 재선하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됐구나. 난 아직도 한 2, 3년째밖에 안 된 것 같은 생각인데 어디를 가도 여전히 제가 막내예요. 제가 79년생이긴 한데 어딜 가도 막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무슨 시상식을 갔다 왔는데 한 3년 전에도 제가 막내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또 막내로 인사를 드려서 재선이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막내여서 그런데다가 여성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여기 남성분들도 좀 계시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의 그 유리천장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20대들은 그런 게 많이 깨져가고 있긴 한데 그게 깨지게끔 돼서 때로는 역으로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것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갔던 저도 사실은 그냥 그 끄트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저보다 선배님들 이제 50대, 60대 이런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조금씩 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4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저도 여전히 막내라고 했잖아요. 회사로 따지면 저 커피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막내인데 그래서 여전히 정치권 안에서는 40대만 해도 막내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제 회사 CEO가 돼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중간 관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만 오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도 할 텐데 늘상 그 청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곤 하는데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직은 필요하고 또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몇 %는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제화하는 게 아직은 필요하구나. 앞으로는 그게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상황은 좀 그렇다 하는 공감대와 함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졸리거든 눈짓을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를 하는 방식은 각자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민감해져서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죠. 그냥 나는 너무 사랑하는 후배여서 혹은 사랑하는 동료여서 했던 말인데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삭막해졌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다못해 아이들 사이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 그러면 싸우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화해할 때 야, 둘이 악수해 하고 화해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둘이 한번 이렇게 안아줘 뭐라든지 이제 싸우지 마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뭔가 토닥토닥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벌써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아들이 첫째고 딸이 둘째인데요. 아들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딸 친구들이 한 7살쯤 됐을 때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 여자 동생하고 싸운 거죠. 우리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 화해를 시키고 나서 자 둘이 이제
다 화해했으니까 자 한번 안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제 이랬더니 갑자기 그 여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놀라서 갔더니 안 돼요 남자가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그걸 겪은 또 남학생은 안아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아 내가 하면 안 될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성인식들이 민감해져야 되는 것들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삭막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작 진짜 문제가 되는 분들, 정말 민감해져야 될 분들은 안하무인으로 그냥 막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게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권 안에서도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혹은 총리가 한마디 하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행동을 한번 하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는 걸 못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고 똑같은 걸 계속 보게 되면 아 그래도 되는구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도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민감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만 갈 것인가?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렵고 험난하긴 하지만 때로는 부딪혀야 되고 내가 욕을 먹게 되기도 할 테지만 끝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잃지 말아 주십사. 혹시 여기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더욱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든 야든 상관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게 경쟁하기도 하지만 그래야지 애들한테도 서로 정말 잘못한 일을 해서 싸웠어도 한번 화해하고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 이거는 받아줘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아이들도 배웁니다. 근데 어른들이 맨날 고소고발하니까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애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너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서 이 인간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것인가. 이게 도덕 선생님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정당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제주도에 오면은 뭐 숲이 워낙 많죠. 제가 거기가 어디였더라? 비자림 사려니 숲길입니다. 도종환 시인님의 그 시비가 있는 데가 사려니 숲길 아닌가요? 아무도 안 가보셨군요. 예, 사려니 숲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려니 숲의 입구인지 마지막 종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초입에 커다란 그 시비가 있는데 그거를 보려고 이제 제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갔어요. 내비에다가 사려니 숲이라고 쳐서 주차를 걷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블로그를 더 자세히 읽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로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뭐 불구먼 얼음인가요?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뭐 가야 된다 하는 걸 나중에 알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사고 이후고 혼자 왔는데 여기를 걸어봐야 되겠다 해서 딱 내렸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구는 저기라고 써 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맞겠지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고 심지어 갑자기 하늘이 까맣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나무들이 워낙 울창하니까 좀 비를 막아주긴 했지만 대신에 햇빛도 같이 막아주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동물이 나올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뱀을 조심하시고 들개를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오히려 사람을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타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핸드폰을 꼭 부여잡고 남편한테라도 전화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이제 쭉 걸어갔었는데 가면서 이제 느낀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제주는 특히나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이 되게 많죠.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큰 나무도 필요하고 작은 나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덩굴 같은 것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그 나무는 죽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 덩굴조차도 필요한 존재겠구나. 때론 독버섯도 필요하고.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숲은 여기 이 글에도 써 있지만 아무리 허약한 구성원도 함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멍이 커다랗게 나서 큰 나무가 없어서 내가 못 커. 그래서 큰 나무 다 잘라버리면 그 작은 나무들은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클 때까지 막아주지를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들이 없이 큰 나무만 혼자 있으면 더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큰 나무들도 수많은 동물들이 또 다니면서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나무만 있으면 작은 동물들이 먹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하다. 그게 이제 숲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 아닌 교훈인데 과연 우리 정치는 이러한가? 그리고 여러분의 정치는 우리의 정당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끼어 안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숲에 해가 되는 게 너무 뻔한 거는 물리쳐야 되겠죠. 그것도 구분해낼 줄 아는 해안을 우리 정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특히나 제가 지금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국민의힘하고 세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우리한테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어쩌고 좀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간사들이 대표해서 싸웁니다. 우리 다른 의원이 하도 당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한 소리 했죠. 우리는 이 계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른 당신들하고 앉아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냐.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기괴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계엄과 내란을 인정하는 당신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자괴감이 느낀다 하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지 열이 받았는지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끼리 회의도 하고 막 이러긴 했는데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끊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 중에 혹시나 내가 기초제를 다 뿌려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왜 선거를 앞두고 나면 이렇게 많은 당원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제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네 편을 막 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제3자는 다 영리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자기 편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숲처럼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저는 지금 이제 천주교 다니는 마리스텔라이긴 한데 종교에서도 보면 하느님하고 예수님,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데 보통은 그 신도들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 때문에 그 종교를 끊고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의 정치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글씨가 내 눈만 이상한 거 잘 안 보이죠? 네, 내 눈이 이상한 건 아니네.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우아하고 격조 있는 강연을 하려고 나름 이게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딱 왔는데 이게 따뜻한 것이 졸릴 것 같아서 우아하게만은 할 수가 없겠구나. 시를 한 편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제가 그래도 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숲 이영광. 나무들은 굳세게 껴안았는데도 사이가 떴다. 뿌리가 바위를 움켜조이듯 가지들이 허공을 잡고 불꽃을 튕기기 때문이다.
허공이 가지들의 기압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이다. 껴안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무른 것으로 강한 것을 전심전력 파고든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무들의 소나기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을 리가 없다. 껴안는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이다. 가여운 것이 크고 쓸쓸한 어둠을 정신없이 어루만져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글거리는 포옹 사이로 한 부르튼 사나이를 유심히 지나가게 한다는 뜻이다. 필경은 나무와 허공과 한 사나이를, 딱따구리와 저녁바람과 솔방울들을 온통 지나가게 한다는 뜻이다. 구멍 숭숭 난 숲은 숲자로 섰다. 숲의 단단한 골다공증을 보라. 껴안는다는 것은 이렇게 전부를 다 통과시켜 주고도 제자리에 고요히 나타난다는 뜻이다. 진짜 우리 숲을 보면 숲자로 서 있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나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지나가는 한 부르튼 사나이도 껴안아 줄 수 있고 저같이 상처받은 한 인간도 그 숲 안에서 또 치유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정치가 얼만큼의 그 숲의 허공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늘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할 때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할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메시지를 하나 낼 때에도. 근데 이제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거를 내가 다 분노 발산해버리면 국민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국민들에게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내가 대신 100%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70%의 분노를 보여주고 나머지 30%는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은 대부분은 100을 하려고 하고 120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국민들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도 제가 이제 10년 이렇게 정치를 해오면서 갈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여당이어서 야당이어서 진보여서 보수여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할 역할들을 자꾸 가르치려, 뭐 계몽한다고 한다든지 가르치려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막 화내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그러잖아요. 막 공부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이러면 하지 말자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계엄과 내란이 우리한테 일단은 가장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국민들이 분노해야 할 여지를 우리 정치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유세차를 나중에 타보면 딱 느끼는 건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강한 메시지를 내는 분들은 그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유세차 위에 올라가면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뒤에까지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멈춰서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세차 앞에 있는 우리 그 당원들이나 선거운동 캠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 얼마나 내 말을 한 명이라도 듣고 있나. 오늘은 한 명이 서서 들었네. 그러면 내일은 3명으로 늘려야지. 그리고 마지막 선거할 때는 10명으로 늘려야지. 100명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예 삼기가 어려운 목표니까 단 한 명이라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오늘의 나의 메시지 전달은 정말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건 믿고 가고, 하지만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면 나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한규 의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도당위원장님 아침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도 젊어 보여가지고 제가 자꾸 맘먹으려고 그래요. 사실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데.
깜짝 놀랐습니까? 한참 많아요. 같이 다니면 어떨 때는 제가 누난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디 가면 꿀리지 않는데 김한규 의원님 앞에만 가면은 자꾸 이제 그런다. 근데 김한규 의원님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당장에는 막 불끈불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약간 못 믿어온 것도 같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몇 년 겪어보고 지나고 보니까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잘 물어봅니다. 김한규 의원님의 판단을. 그러면 대부분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사적 그 이해관계를 섞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얘기해주고 판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스승은, 그리고 제일 좋은 남자친구이자 제일 좋은 여자친구는 모든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주는 게 제일 좋은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의 스승은 제 남편이기도 하고 신영복 선생님이기도 하고 한데 그분들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절대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답은 네가 내는 거야. 대신에 질문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십사. 그리고 그런 도당위원장님을 보유하고 계시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도 끌어안고 설득하고 막 이러다 보면 참 힘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걸까? 그냥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길이에요. 흑백으로 싸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인지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하면은 4.3을 많이들 떠올리시곤 하는데 저는 4.3을 뭐랄까요,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주의 여러 가지 뭐 다큐라든지 거기에 사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니시고. 근데 제가 4.3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제3자 입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4.3이라는 게 슬프게만 느껴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마냥 슬프고 침통하고 그러면 힘듭니다. 보는 사람이. 근데 이제 4.3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죠. 4.3을 보면 슬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강인함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이라는 그 우리 인간의 휴머니티라는 거를 고민하게 해주는 게 4.3이더라고요. 그리고 동백꽃이라는 그 꽃이 상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강렬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참 외람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많이 승화가 된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슬픔에서 멈춰 있지 않고 슬픈 일일수록 얼만큼 더 기쁨과 행복과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후대에 남은 우리들의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4.3을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면 많이 힘들고 그렇더라도 4.3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4.3 하면 그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내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많이 돌아가신 아버님들도 계시고 뭐 이념을 떠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백꽃처럼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하게 버텨내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 무덤, 그냥 무덤이라고 하면 되나요? 무덤들이 여기저기 그냥 동네 골목골목에 있잖아요. 참 생경하죠. 다른 지역들은 산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주도는 그냥 내 집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하나도 어렵거나 뭐 무섭거나 이런 존재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냥 우리 할머니가 저기 계시는구나 하는, 내 할머니도 아닌데 그냥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귀신이랑 저기 괴산에 있는 귀신이랑, 귀신은 같은 귀신인데 후대 인간들에게 받는 그 느낌은 되게 다르구나. 왜 다를까? 이게 이제 위치가 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겠죠. 근데 무슨 얘기하다 지금 막 옆길로 계속 새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맹자, 옛날 그 고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많은 사람을 숲처럼 다 끌어안아야 되고 4.3이라는 어려운 걸 겪었지만 다 버텨내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어머니들이 계시고, 그분들로부터 그럼 우리는 뭘 캐치해내야 되냐 하냐면 우리는 버티는 힘을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어려움은 옛날 이 수천 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빈궁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고 부족함을 채워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하는 게 맹자의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인간사를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대단한 뭐 대통령 되신 분만 힘든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아무 공부 뭐 그 학교 끈도 길지 않은 내 부모님도 드라마로 쓰면 몇 편의 드라마는 나온다.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분들 역시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고난과 역경들을 버티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무언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다 껴안아야 된다.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나의 분노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내가 힘들지 않다면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굶주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빈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뼈마디가 꼭 꺾어지는 만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안온하게 산 건 아닌가? 저는 이제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두 애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일부러, 그래도 엄마인데 일부러 장애물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장애물을 일부러 치워주는 엄마가 되지는 말자. 그 생각을 아기를 낳기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넘어봐야 나중에 엄마가 죽고 없을 때 애가 그거를 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주당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견디고 고통을 이겨왔던 것을 내 후배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은 정치 영역에서, 그렇지 않다면 내 삶 속에서, 근데 아마 고난이 없으셨던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고난이 있으셨다면 그 고난의 크기만큼 하늘이 장차 나를 크게 쓰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그런 큰 고난이 내게 닥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고난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주식 유행이죠. 저는 주식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주식도 보면은 고점이 있으면 저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저점에 있는가 고점에 있는가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는 김한규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잘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판단해 보고, 아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고점에 있으면 내가 곧 내려가는 길일 텐데 그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고민해보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원들이나 혹은 다른 시민들을 만났을 때에도 민주당에게 거는 기대가 별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법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성난 목소리로 얘기하죠. 저 공항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만들지 마십시오 막 얘기를 한다 쳐요. 내가 한 명 듣는다고 해서 우리 여성위원장님이 듣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항 자 내일부터 지어 됩니까? 안 되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은 왜 여성위원장님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컨설팅해주는 때로는 카운셀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민주당에 갔더니 내 말도 안 되는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은 다 들어주더라. 그리고 가능한 방법에 대한 로드맵도 얘기해 주더라. 솔직히 안 되면 안 된다고도 얘기해 주더라. 근데 저쪽은 무조건 된다고만 하더라. 국민들도 다 압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 근데 그걸 다 덮어놓고 무조건 됩니다. 요새 이런 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드렸던 이런 숲에 대한 의미라든지 맹자가 했던 이런 말이라든지를 좀 써먹으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맹자가 있구나 숲이 있구나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라 하는 거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네. 메르켈이죠. 네, 뒤태만 봐도 저 이렇게 풍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메르켈은 이제 우리가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제가 여성이어서 메르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 메르켈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메르켈은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의 그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대체로 보수들은 이민자들을 반대하고 진보 영역이 이민자들을 찬성하고 뭐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메르켈의 당은 절대로 이민법 안 된다. 너가 나가라. 이런 정도로까지 반발이 아주 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민법을 메르켈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정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선거도 폭망했습니다. 그거를 메르켈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갈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메르켈이었습니다. 메르켈이 이민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피난 온 그죠? 빠져나온 어린 소녀들을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폭정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독일인인 우리조차도 폭정으로부터 도망쳐 갔던 사람들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도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죽이고 그 시절을 우리도 겪었는데 그 똑같은 고통을 겪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줘야 되느냐 하는 울분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정치적 색깔을 완전히 벗어난 인간으로서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민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죠. 여기 제주는 현중 시위 같은 게 있나요? 여긴 없어요? 다행이네요. 서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현중 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중국은 물러나라 이런 정도 갖고 현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죠. 중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저 중국 연변이나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을 주로 중국 동포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막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혐오스러운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뭐 장기를 적출했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밀매했다는 둥. 마약 밀매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중국 동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마약을 밀수를 하다가 미국에서 걸렸다. 그럼 미국에서 한국 사람 다 추방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모두가 다 없어져야 돼. 이게 바로 나치가 했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혐오라고 부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혐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라는 걸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나라예요. 단일 민족인데다가 수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올만한 위치가 아니죠. 다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인종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뉴스로 들었을 때는 저 나라는 저렇구나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혐오를,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를 없애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국회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의 권리와 이제 상치한다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헌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열이 받죠. 계엄도 내란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 그 말이 그냥 저도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 내란에 관련된 심판이 끝이 나야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하지, 이거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그 사람과 뭔가를 국민을 위한 돈을 쓰는 일을 협의한다는 게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혐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고, 특히나 이제 제주도 의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도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수막을, 그래서 그런 정말 이상한 현수막은 걸지 못하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되게 강하게 하시는데, 그게 다 이 혐오 때문에 생긴 현수막이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이 생기면 우리 민주당도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정당 현수막이 그전에는 자유롭게 걸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못 걸게 된다는 겁니다. 떼려면 다 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감내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에 발붙이려고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혐오를 뿌리 뽑지 않으면, 초장에 뿌리 뽑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의 그 성격을 하나 말씀드리면, 생김새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듬직하고 묵직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다이빙 해보셨나요? 여기 제주도에서는 많이 해보셨겠다. 일단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바다로 다이빙. 웅성웅성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했는데 뭐 이러시는 것 같으네. 이 메르켈이 어렸을 때 그 다이빙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에 쫙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뛰어내려서 점수를 받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죠. 이렇게 쭉 하는데 메르켈 순서가 됐어요. 메르켈은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였나 봐요. 쫙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애들이 야, 쟤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안 뛰어내리니까 그럴 줄 알았지. 그래, 제가 용기가 있을 리가 없지 하면서 비아냥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야, 그러려면 빨리 내려오든가, 포기하고. 그래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아마 선생님이 올라가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독일이 참 부럽더라고요. 끝까지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게. 근데 결국은 그 선생님은 전혀 등장하진 않아요. 계속 메르켈은 그 앞에 계속 서 있습니다. 애들의 웅성거림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러다가 결국엔 수업을 끝내는 종이 울림과 동시에 뛰어내립니다. 메리 켈이 그 일화를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의 성격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 하지만 고민이 끝났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회 없이 뛰어내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내 정치적 길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이 고민정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아, 웃겼네요. 그래서 그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다들 있을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난 고민만 너무 많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내가 너무 답답해. 막 이럴 때 있죠. 저는 저 스스로 성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고민만 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고민이 끝나는 즉시 시간이 늦더라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건 그거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15년 동안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해서 사람들은 제가 엄청 이인 줄 알아요. 극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맨날 국회를 그냥 회사라 그래요. 애들이 이제 회사인 줄 압니다. 회사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말 잘 안 해요. 남편이 자꾸 막 뭐 물어보면은 그냥 말 안 해요. 뭐 누구 만났냐, 그 사람은 누구냐,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나오면 또 끝없이 얘기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정치인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혹은 나는 엄마로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너무 소심한 그 소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고 본인에게 혹시 불만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안에 소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없지요. 결국은 납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이 갖고 있는 이 강인함은 다른 정치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강인함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분을 볼 때마다 제주에 있는 해녀분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 강인함들을 저도 이제 배우고 싶고 저도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저도 고민은 많이 하는데 한번 결정하면 그냥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앞서 메르켈이 이렇게 이민 오려고 하는 정말 그 국가의 그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누군가 이민 올 때 보통은 재산 정도 어느 정도 돼야 이민 잘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난해서 온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오히려 나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정치인이었고 리더였습니다. 저는 정치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연민과 정의의 직무를 짜는 것입니다. 정의만 갖고서도 안 돼요. 연민만 갖고서도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너무 어려워. 우리 해녀분들 이제 다들 돌아가시는데 진짜 그분들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허리 펴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연민이죠. 그러나 그 연민이 없는 정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과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됐다면 일단 기본 그 씨앗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민에 정의라는 가치가 반드시 함께 직물로 짜여져야 정치라는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녀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이분들에게 예산을 주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빼와야 되는 예산이 분명 생기죠. 그리고 해녀는 아닌데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어르신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흙과 백으로 싸우는 거 세상 제일 쉽다고요. 그래서 정치는 이렇게 오묘한 것들을 조율해내고 협상해내는 게 정치의 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정당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직함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다 정치인입니다. 배지 달고 있는 사람만 정치인인 거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보고 정치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슈퍼마켓의 그 사장님은 야, 요번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그 김복순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들을 다 정치인으로 국민들은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도 내가 연민이 없는 건 아닌가, 정의가 없는 건 아닌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든가를 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야심성유휘라는 한자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거치고 윤석열 정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됐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나만 변하지 않으면 나의 별은 빛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가치는 더 도드라질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였고 뭐 그때 지지율도 엄청 높았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는 제가 엄청나게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모두 기운 잃지 말자. 힘을 내자. 뭡니까? 뭐 청와대를 갑자기 막 이전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을 인사시키기도 하고 김건희의 뭐 온갖 백들은 뭐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뭐 처음 알았네요. 무슨 마지막에 나온 건 이름도 모르겠던데 디올하고 샤넬이 있었고 바비 로저 비비에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온 국민이 뭐 명품 공부하게 생겼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야심성 유희라는 말을 많이 이제 떠올리면서 버텨내곤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의 하고 있는 위치가 혹시 힘든 상황이라면 이 말을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접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같아요. 2020년에 처음 총선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저도 이제 늘 반성하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는 게 과연 나는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했던가를 고민합니다. 제가 KBS 아나운서에 있을 때 제일 선배들한테 반항하면서 싸웠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배님 어떻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쪽은 마이크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한 60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도 한 10은 더 줘야 60대 60으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언론이라는 게 이 힘없는 사람들한테 10만큼의 무게감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기계적 중립이라는 걸 중간에 딱 맞추면 원래부터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기계적 중립을 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막 싸우곤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얼만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하는가를 반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살아생전에 가지셨던 지향점이라는 게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좀 나눠주십시다.
이거였죠. 잘 먹고 잘 삽시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게 취약한 국민들이 있는지는 여기 계시는 그 도의원님들보다 혹은 뭐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위원장님들보다 그냥 우리 당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지가 딱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가려서 합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얘기하고요. 문제 엄청 많은데 문제 없는 척하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은 암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몰래 변장하고. 저도 가끔 몰래 그냥 막 식당도 가고 그러거든요. 모자 쓰고 그냥 밥 먹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그냥 일반 당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의 생각들을 모으면 그게 이제 민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원들은 이 소위 현역 의원들한테 가감없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게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홍길동, 김철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인 건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 생각이 사실은 내 생각인데 저기 슈퍼마켓도 해녀도 다 그런 생각이래 하고 이렇게 뻥튀기해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당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당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그 투명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좋다더라 하고 던지시면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변화들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우리 당원들의 권리 당원들에게 1대1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에게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 플러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냥 투표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 당론으로 아주 중요한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법안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장을 저는 당원들에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민주당 당원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슈퍼마켓에 일하시는 우리 김복순 할머니가 얘기하신 거 내가 당원이니까 우리 당이 얘기해 볼게 하는 게 힘이 실립니다. 근데 지금은 김복순 할머니가 저 홍길동 당원한테 얘기해도 안 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을 찾아가려고 하거나 이러면 당원들은 당원 나름으로서의 그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투표권도 투표권이지만 뭔가를 결정하고 당을 움직이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분들이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시작은 이제 도당에서 해야 될 것이고 더 큰 이제 운동장은 이제 중앙당에서 해야 될 일인데 최근에는 많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은 책임 당원인 거 아니냐. 그래야 이 당원들의 힘으로 정당이 움직이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도 움직이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그래야 그분들도 효능감을 느끼고 당원이 아니신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 당원이 되면 저런 권한을 누릴 수 있구나 하면서 또 당원이 되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아까 숲처럼 훨씬 건강한 숲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취약한 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늘 끊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끔씩 한 분씩 졸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웃긴 얘기 고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딱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졸지 않고 1시간을 잘 마무리를 했다는 안도와 함께 괜찮으셨어요? 네. 예, 훨씬 더 재미있게 다음에는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거여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원래는 훨씬 재밌고 유익한 그런 강연들 많이 하거든요. 시와 음악과 사랑과 교육과 연령대 무관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만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당 당원이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이 제1당으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계엄의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앞에서 잘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회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운 잃지 마시고 우리 제주도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희망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